안녕하세요. 3주차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9페이지를 좀 펴시고 229페이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이 5번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증명 책임의 구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정 그리고 이렇게 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정한다, 간주한다. 최소한 매년 보는 시험에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정도로 나오는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의 지문으로 나오는 답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정 간주란 말의 의미는 민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추정 간주라는 규정을 왜 두느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답 줬네요 지금. 증명 책임의 구제, 다른 말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라는 거예요. 적지는 마시고 그러면 요 증명 책임이다 내지는 입증 책임이다. 여기 어찌 보면 민법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실은 증명, 입증 실은 저것 때문에 민법을 배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은 이게 소송 구조잖아요. 지금 보셔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갑이라는 분이 상대방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법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이유를 적시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가 맞는지 당인지 틀린지 마땅한지 부당한지 그렇죠? 정당한지 부당한지 당부를 따지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당사자가 해야죠. 자 보세요. 이게 형사건이라면 갑이란 사람이 피의자로 잡혀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을이 피해자예요. 자, 갑이라는 절도범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 절도했다. 그러면 절도를 한지 안 한지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저놈이 내 물건 훔쳐갔습니다라고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피의자가 나는 을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증명해야 합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증명이라고요.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갑이 을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갑이 을을 살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증명이라고요. 근데 형사에서는 요 증거를요 검사가 합니다. 즉 다른 말로 국가기관이에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검사가 증거를 못 대면 증거 불충분 기타 등등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검사가 증명한다. 근데 이에 비해서 민법은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원칙적으로. 아니 보셔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을이 돈을 빌려 쓴 적이 없대요. 이렇게 여기 팽팽히 맞서. 그러면 돈을 빌려준 걸 입증해야 합니까? 돈을 안 빌린 걸 입증합니까? 아니면 국가가 잡아다가 두 사람을 고문하고 신문해야 합니까? 이게 민법과 형법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달라요. 지금 형사적인 것은 형벌권의 발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검사가 공익을 대표해서 증거를 수집하지만 민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민사는 개개로 문제다 보니까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걸 민법에서 들어보세요. 변론주의라 불러요.
변론주의. 이게 또 혹시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민법 강사 중에서 저만큼 글씨를 그래도 반듯하게 쓰는 민법 강사 없어요. 이렇게 민법 강사들은 글씨를 못 쓰면 못 쓸수록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이론만 강의하면 되는 거지. 뭐 형식 이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도 여러분한테 꾸준히 소리 들으면서 많이 발전합니다. 변론주의 의미는 당사자가 아쉬운 놈이 주장하고 증명한다. 이게 변론주의. 이게 민법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변론주의에 맡겨서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무식한 국민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야. 똑똑한 검사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변호사한테, 아니 그 판사한테. 그래서 요게 직권이 와요. 직권이 뭐냐면 직권주의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줘. 법원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요게 민법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증거 관련해 가지고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쉬운 놈이 해라. 쓴 놈이 안 빌려간 놈이. 이게 변론주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거. 법을 위반한 것들. 그렇죠? 그 사람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거리 법을 위반했어. 근데 어떤 놈이 저희가 이런 법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증명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사자의 주장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직권으로 판단해줘요. 너희 둘의 행위는 법 위반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그래서 민법의 원칙은 변론주의가 맞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요 과정이 증명이다. 그러면 제식들의 편에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추정간주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식들의 편합니다. 자 이게 대부분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한번 들어보셔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을에게 2013년 7월 1일 날 돈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오늘 날짜까지 7년 지난 오늘 2020년 9월 16일까지 돈을 안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받아 좀 주세요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할 때 요 갑이라는 원고는 소장에다가 이런 내용만 판사님 채무자 을이요 저에게 1,000만 원 빌려가서 안 갖고 있습니다 라고 소장만 제기해야 돼요. 아니면 뒤에다가 첨부 서면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같이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증거 제출해야죠. 통장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의리서준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해야죠. 아닌 얘기로 무작정 소송을 들어가 버리면 이거 남용이 돼버려요. 그럼 판사가 심리할 길이 없지. 야 소장 제기했는데 너 원고 너 돈 빌려간 증거 갖고 와봐. 갑이 그런 거 없는데요? 신뢰가 안 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소를 받아주면 증거 자료 없는 상태에서 소를 받아주면 저도 여러분 소를 제기할게. 저 여러분은 얼굴도 뵌 적이 없어. 저한테 이렇게 빌려가셨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소송을 들어갈 때는 자기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 법원은 소장 받았죠. 소장 이렇게 하겠죠. 얘한테 한 게 아니니까 소장이 들어가면 법원은 요 피고한테 원고가 너에게 2013년 7월 1일 날 돈 빌려줬다.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면서 차용 중에 계셨네.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반론에게 변론의 기를 줍니다. 변론 기를 줘. 그러면 피고도 할 말이 있겠죠. 1번 돈 빌려간 적 없어요. 원고가 통장에 저에게 1,000만 원 보낸 것은 제가 빌려준 거 갚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판사님. 두 번째. 제가 빌려간 거 맞는데 2019년 7월 달에 제가 돈을 갚았어요.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이렇게 반론 제기하겠죠. 또 아니 판사님 제가 1,000만 원 빌려간 거 맞는데 제가 그동안 700원 갚았어요. 빚은 300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론 제기하겠죠. 그럼 반론 제기하겠지 법원에다가 이렇게 소장. 그러면
법원은 또 원고한테 가. 야, 피고 말에 의하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데, 돈을 갚았다는데, 돈 세법비가 없다는데 하면 또 원고가 그 소장을 받아보고 또 뭔가 적겠지. 그래서 공격, 방어, 공격, 방어. 그런데 문제는 왔다가 타다가 한쪽이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야, 이제 둘이 와봐.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요. 한번 들어보셔봐.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을 진행하면 바로 다음날 재판을 열지 않아요. 일단은 서면으로 서로 쌍방 왔다 갔다 해. 공격 방어를.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할 말 해주세요. 이것이 최종 변론기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피고 측은 자기가 할 말을 최종 서류를 다 심사해. 그래서 법원에 해. 그리고 양쪽을 부릅니다. 법원에서. 이제 네 얘기 듣고 판사가 서류 검토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법정 가서 보시면 그 판사님들은요, 그 아닌 얘기로 그 피고의 원고의 죽을 여지란 눈물 흘리는 사고를 안 들어줘. 원고는 그러겠죠. 그 1,00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모았는데요. 매일 폐지를 줍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런 얘기를 언제 듣고 팩트만 얘기하지. 1,000만 원 빌린 게 있느냐 없느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변론기일이에요. 변론기일. 그래서 변론기일 잡히고 나서 자, 할 말 다 하죠. 변론기일 잡히고 나서 이제 판사 얘기를 들어봐. 그럼 제가 3주 뒤에 결론 내드릴게요. 3주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불러.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열립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증명이라고요. 증명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팩트는 이거냐면 얘는 을은 가백에 1,000만 원 갚은 거예요. 빌려서 갚았어. 근데 문제는 영수증을 안 받은 거야 지금. 어떻게 증명하냐 그것을? 아, 서로 알아. 동네 사람이야. 형님 동생이 설마 한 거지. 그래서 민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증명이야. 입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적인 것은 정황 증거 안 돼요.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돼. 팩트가.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도 분료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할 때 아파트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팔 때 분료식 계약이니까 굳이 종이에다가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종이에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그걸 서면이나 정형화 시켜놓은 거야.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하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항상 여러분이나 저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니까 사람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같아버리면 성인 군자고 우리는 이미 성인의 반열 올라서 죽었어야 돼. 모름지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전에는, 합격하기 전에는 인원수를 많이 한 3만 명 뽑아야지. 3만 명. 시험은 2만 명 보는데 합격자가 3만 명 나와야지. 시험 보기 전에는. 합격한 다음에는 뭔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데서 1,000명이나 1,700이 뽑아요. 딱 7명 뽑아야지 매년. 아니,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람다운 짓거리. 합격하기 전에는 많이 뽑아야 한다. 합격한 다음에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1년에 1,000개도 안 된다. 그런데 뭐 1,200명을 뽑냐. 그렇게 데모해서 지금 1,700명이 된 거고 우리 시험이 그래서 상대평가가 된 거예요. 뭔 자격증 시험에 우리 같은 죄송해요 표현이 그렇게 격이 있지도 않은 자격증 시험에 뭔 상대평가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있게끔 쉽게 딸 수 있게 해줘야죠.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신분지 보장등록도 아니고 이게 우리 시험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경력 30년이라고 해봤자 딸 아파트 가면 다시 처음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선배님들이 여러분 선배님 예비 선배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맨 협회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 우리 인원수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인원수를 적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희도 정년제 좀 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년 견무하면 최소한 몇 세대 상관없이 최소한 기본급은 300 이상 해야 돼.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돼. 이런 거 하지 않고 맨 가가지고 인원수를 적게 뽑아라. 뭐 어디 가서 뭐 해라. 그리고 뭐 쓸데없는 공채는 그 나중에 들어보면 아실 거야. 뭔 어느 회사 그 관리업체 회사 공채가 우리 시험보다 더 어려워. 이게 무슨 갑질이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은 자격증만 따는 순간 이미 요건을 갖췄는데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라. 뭔 지랄하고 내가 막 하여간 욕하고 싶어 진짜로. 그럼 직원들은 아니 그 선배들은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냐? 뛰어나지도 않아. 그냥 제가 봤을 때 회계도 못해. 제가 봤을 때 요즘 시행으로 국제회계 못해.
단지 일찍 태어났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갑자기 또 이상해지는데. 하여간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사람인데 문제는 요 증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꽃은 이거예요. 증명, 입증이에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이런 관계는 그나마 증명이 쉬워요. 증명이 쉬워. 그런데 증명이 안 될 수 있어. 아예 증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명이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저 착한 사람이. 저 여러분 딱 보기에도 착하게 보이잖아요. 착하게는 안 보이세요? 성질만 드럭드럭거리는 그런 사람 보이세요? 그럼 제가 착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돼? 증명하래. 판사가 야 너 착한 사람이라면요. 증명해봐. 미치고 환장하지. 이거 벗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법에서 야 그 상황이면 그거야 라고 못을 박아 주는 제도가 추정과 간주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지간하면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돼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고 증명될 수 있어요. 아파트를 사고 팔고 대부분 증명이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그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아버지, 을이라는 자기 부인, 어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자식이 있고, 요 아버지에게는 정이라는 늙으신 엄마, 노모가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요 재산이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한강변에 사는 뭐 예를 들어서 30평대 강남 쪽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가 25억. 예산 아파트 얼마 되지도 않아. 25억.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25억이야 그냥. 잠실쪽 25억이야. 20 한 5평 25억이야. 25억. 근데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버스 타고 친척 결혼식 갔다 오다가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내일은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현장 가서 보니까 아버지 갑도 사망했고 죽어 있고요. 아들도 죽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남아있는 분들, 두 여자분, 시어머니, 며느리. 자, 질문 일단. 저렇게 남자 둘을 잃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손자를 잃었다고 쳐. 그러면 남아있는 두 여자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같이 산다? 아니면 이제 남남된다?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니면 이번엔 기회 갈라선다? 뭐 재미삼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모시고 사시겠죠. 근데 재미삼아서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 25억은 상속을 누가 받게 됩니까? 의 문제입니다. 누가 받게 되는 문제냐?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25억이 상속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자, 잠깐 현행법상 상속 순위를 잠깐 설명합니다. 상속 순위. 1순위입니다. 직계 비속이 1순위입니다. 비속은 아래 계열. 그러니까 나로 봤을 때 아래가 다 비속이에요. 아래가 비속입니다. 1순위입니다. 두 번째,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예요. 여기가 직계 존속이 2순위예요. 2순위입니다. 세 번째,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으면 이제 형, 저 갑의 형, 내지는 동생, 형제, 또 내지는 자, 네. 형제자매가 3순위예요. 4순위는 1순위 없고 2순위 없고 3순위 없으면 이제 사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상속의 순위예요. 법적인 배우자 없잖아요. 예, 법적인 배우자는 여기 남남이잖아. 피를 안 섞었잖아. 근데 그래도 살을 맞대고 산다. 그래서 법적인 배우자는
비속이 있으면 비속과 동순이고요. 전속이 있으면 전속과 동순이.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배우자, 혼인신고 마친 법적인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비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비속과 동시에 1순위예요. 근데 비속이 없습니다. 신혼부부야. 그러면 전속과 배우자가 동순입니다. 다만 살을 맞대고 사니까 비속이 1이면 전속은 1.5를 더 줍니다. 상속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대충 자, 뭔 얘기냐 한번 들어보셔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다. 자제가 C가 자식이 한 번밖에 없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D라는 이렇게 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죽었으니까 여기가 비속이죠. 여기는 전속이죠. 그러면 전속과 비속이 동시에 존재하면 전속은 상속 한 푼도 못 받아요. 상속은 독식이에요. 무조건 전비속이 있으면 비속만 먹습니다. 독식입니다. 전속한테 부담 안 돼요. 그러면 비속이 있죠. 근데 배우자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동순이에요 지금. 1순위입니다. 1순위. 다만 비속이 1이면 여기는 무조건 5화를 더해줍니다. 1.5를 줘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쉽게 표현해 볼게요. 쉬운 말로 계산하면 아버지께 재산이 5억이 있다. 5억이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니까 계산하기 쉽게 2대 3으로 가보죠. 왜? 여기 1.5를 좀 뭐 자연수로 바꾸려면 곱하기 2 하면 3 되죠? 이해하죠? 2, 3이야. 그러면 여기 2억 가고 3억이 가요. 이해하셨죠? 근데 자제가 C-가 또 있다. 둘이 있다. 그러면 1.5예요. 그러면 2, 3이에요. 그럼 따라서 전체가 7이잖아요. 7 중에 2분. 7분의 2가 내 몫이고 둘째도 7분의 2가 내 몫이고 배우자는 7분의 3이 내 몫이에요. 내용이 똑같아 지금. C-가 또 있다. 그러면 똑같이 1.5야 지금. 그럼 따라서 자 해봐야죠. 2로 가면 결과적으로 9분의 2가 큰 놈 몫, 9분의 2가 둘째 몫, 9분의 2가 셋째 몫, 9분의 3이 배우자 거야 지금. 제 말 이해하셨죠? 이런 게. 그래서 상속은 독식이다. 다만 배우자는 동순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칠판. 요 경우에 아버지가 먼저 죽었나요? 아들이 먼저 죽었나요? 경우수를 따져보자. 자, 갑니다. 요 경우의 수. 자, 갑니다. 1번 경우의 수. 늙으신 아버지와 젊은 아들 중에서 늙으신 아버지가 젊은 아들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따져보죠. 여기서 먼저 사망의 의미는 0. 오늘 시간이 많은 관계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이제 버스가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보다 0.000000000000000000000 숨 한번 쉬고 00000000000 숨 쉬고 0000000000000 1초부터 먼저 죽었대. 먼저 죽은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자식들 말하면 아버지가 하고 죽고 바로 죽은 거야 지금. 그러면 자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죽을 당시 그 당시 아들은 살아 있었어 죽었었어.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당시에 아들은 살아 있었죠. 그러면 보셔봐. 비속 있고 전속 있지. 전속 못 받아 상속. 그렇죠. 그다음 상속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 그런데 자식마저도 0.001초 뒤에 죽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봅니다. 얘가 죽었으면 어머니도 할머니도 전속이 맞죠? 전속이 둘이야 지금. 근데 여기는 몇 촌이에요? 1촌이야. 여기는 2촌이고. 그래서 우리 법은 뭐라고 하냐면 직계 전속이 여러 명이라면 근친이 먼저야. 그럼 따라서 독식이에요 여기가. 그럼 결과적으로 남편이 내 아들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상속은 배우자 을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시어머니 개털돼요.
상속 한 푼도 못 받아.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의 수. 늙은 아버지보다 젊은 아들이 이런 식으로 먼저 사망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아들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때 여기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존속만 있는 거예요. 그럼 동수이가 돼버려 지금. 그러니까 먼저 죽었으면 이 경우는 배우자 을과 늙으신 할머니가 공동 상속됩니다. 그런데 찰나의 사이에 입증할 길이 있어 이거? 다행히도 고속버스에 CCTV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버스가 구르는데 아버지가요 젊은 아들을 부여잡고 아들아 하면서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고 자기도 죽었다. 이게 CCTV 찍혀 있으면 증명된 거지. 2번으로 가는 거죠. 또 CCTV에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하는데 또 죽었어. 증명된 거지. 그런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누가 사망했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거 없어.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며느리는 법정 나가서 아무래도 같은 사고에도 늙은 놈이 먼저 죽었을 것이라 얘기할 것이고, 할머니는 뭔 소리냐 손자가면 죽이 얘기할 것이고, 이러잖아 지금. 마치방 개판 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입증하고 싶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럴 때 아하! 그러면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을 좀 덜어주자. 그래서 구제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목이 입증 책임의 전환, 증명 책임의 구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추정과 간주 기술이에요 지금. 그래서 추정한다, 간주한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야. 입증할 방법이 없거나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그래서 법에서 안 봤다. 그래서 다만 그 사정만 보고 이런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민법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잖아. 이게 누구 책이야? 누구 책이냐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책인데 신 교수가 와서 자기 책이래. 왜냐하면 이거 보셔봐. 이게 1차 과목이 회계 공동주택시설계획 민법이야. 그러면 요 책 한 권에 세 과목이 들어와 있어 지금. 이게 누구 제 책이에요? 신 교수 책이에요? 아니면 김항수 교수님 신은미 책이에요? 깨끗해. 이름도 안 써놨어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지금.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 내 건 분명해. 근데 신 교수가 갖다 자기 책이래. 미치고 펄쩍대는 거야 지금. 입증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뛸 때를 대비해가지고 안 봤다. 증명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그 정황 증거상 이제 추정과 간주 제도를 두는 거라고 해서 추정 간주의 제도의 존재 이유는 증명할 길이 막막하다. 증명할 수도 없다. 다만 그 사실만 놓고 보자. 앞뒤 선후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정만 보고 봐주겠다라는 제도가 추정과 간주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철판 이런 경우라면 1번도 2번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시간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 3조에 나와 있는 동시 사망의 추정 제도입니다. 우리 23회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물론 이런 경우라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런 경우라면 3번으로 가게 되면 추정이 돼버리면 할머니와 며느리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지금 차후에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왜 추정과 간주의 차이를 두는지 아셨죠? 아니 공통점. 근데 그러면 어느 것은 추정이고 어느 것은 간주냐? 요건 제가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입법 정책의 문제.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한번 많이 볼 거예요. 읽다 보면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러면 입법 정책의 문제는 무슨 뜻이냐? 법을 만들기 나름이라고요. 즉,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민법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당이 문제인지 입법 정책의 문제인지 이런 말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종종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문제는 뭐냐면 당이 문제라는 얘기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의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입법 정책의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법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라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일까요? 당의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를 제가 설명할 거라고요. 그러면 첩계약이 무효인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당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법에서 무효니까 무효인 거예요. 이런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입법 정책의 문제는 법에서 첩계약은 무효라고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가다 보면 가치관이 변하다 보면 첩계약은 또 용인될 수 있는 시절이 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입법 정책의 문제고, 뭔 소리예요? 이건 망고 불변의 진리니까 첩계약은 무조건 안 돼요. 이건 당의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러면 첩계약은 무효인 이유 1번 입법 정책의 문제다. 2번 당의 문제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비대면이긴 하지만 제가 대충 감을 알고 있어. 자, 카운트다운 1, 2, 3 끝. 자, 1번 2번. 예, 통계를 내보니까 80%가 당의 문제래요. 아니에요. 첩계약의 무효인 이유는 법이 그래서 그래.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020년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1500년대 조선시대 그 당시 살던 우리 선조들에게 첩계약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제 말 이해하셨죠? 시간이 바뀐다. 가치관도 바뀐다. 가치관이 바뀌는 데 따라서 법이 바뀐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중에 과학 중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는 거. 나머지는 바뀐다고요. 마누라도 바뀔 수 있어. 제 말 이해하셔서 웃자고. 그러니까 제 말 의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든 법은 입법 정책의 문제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래? 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야. 무조건 착오를 취소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전에 착오는 무효였어요. 1960년대 전에는. 근데 지금은 취소로 바뀌었어. 또 시간이 바뀌면 또 20년 뒤에 법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의 문제는 무조건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어? 무조건이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달라요. 제 말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제 결론 갑니다.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추정과 간주는 그런 맥락이다.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두는 제도가 추정과 간주 제도이다. 그런데 양자는 미미한 차이를 보여요. 제가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잘 안 써먹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거죠. 추정은 한자로 미루어 추측하는 거. 추측. 그럼 추측이라는 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 추측하는 거야. 그랬겠지. 정황 증거상 저놈은 남자가 있는 거야. 정황 증거상 저놈에게는 여자가 있는 거야. 이게 추정이야. 보지는 않았어. 근데 상황에 보니까 그놈은 그럴 것 같아. 추측하는 거야. 근데 간주는 제가 교재를 좀 확인해 보시면, 자, 교재 말씀드렸나요? 그 229페이지 보면 간주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게 볼간이에요. 볼간이에요. 그러면 요 간자가 뭐냐면 그 시쳇말로 너 나 간보냐? 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살다 보면 너 나 간봐? 그때 간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햇바닥으로 찍어보면 그 간자가 아니야.
이 볼관자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표현할게요.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카메라로.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건 정확히 보는 건데 힐끗하게 쳐다봐. 여기 간 보는 거예요. 한자로 지금. 볼관자예요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야. 사물이 저기 있으면 이렇게 전에 이쪽을 보고 힐끔히 쳐다봐. 이게 간본다의 간이에요 지금. 이게 간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간본다의 시 햇바닥으로 뭐 물건을 찍어보는 게 아니라 간본다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제 찔러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보긴 보는데 제 눈빛은 정면인데 정면이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때려보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보긴 보는 거야. 정확치 않을 뿐이에요. 정확치 않아. 정확치 않아. 이게 주홍글씨야. 주홍글씨. 주홍글씨. 한번 바람핀 놈들은요 평생 바람펴야 돼요. 인생이 그래 인생이. 그러면 여기서 문제 바람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것과 바람핀 것으로 본다의 법적인 차이가 뭐냐.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평생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그 맥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든 간주든 입증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민법적인 기술이다. 근데 추정은 보지 않고 보지도 않았어.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은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반대 증거가 나오면 제출되면 추정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이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바람 핀 것으로 추정이 돼. 근데 바람 피지 않았다고 증거를 대면 반대 증거가 나오면 반대 증거가 나오면 바람 피지 않은 것으로 엎어져요. 깨져. 근데 간주는요. 간주는 본 것으로 아예 의제해 버려. 간주는 의제입니다. 의제. 내지는 본다야. 본다야. 그럼 따라서 간주는 설사 반대 증거가 나와도 깨어지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건 차후에 배울 거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마지막 결론. 추정 간주는 입증 책임의 구제책이다. 그런데 뭐가 더 강력하냐? 간주가 더 강력해요. 간주는 보는 것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려. 의제 못을 박아버려. 따라서 아무리 반대 증거가 나와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뒤집으려면 법원의 선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정은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그냥 증거만 내면 끝나. 증거만 내면 엎어져 버려. 이게 추정이라고. 그래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쟁점이 뭐냐? 쟁점 칠판 이쪽으로. 동시사망 추정이잖아요. 시험은 동시사망 간주라고 돼요. 항상 함정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이다 간주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조항 연습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교재 229페이지 보면 우리 민법상의 추정 규정 동시사망 추정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것으로 추정 이래 나와 있잖아요. 이 추정을 본다 의지로 내면 틀린 지문이 돼버린다고요. 지금 또 역으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사망으로 본다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내면 틀렸다고. 그래서 따라서 상호작용. 추정은 추정대로 해오시고 간주를 간주대로 해오시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어느 게 추정이고 어느 게 간주입니까? 일목요연하게 안겨할 수 없나요? 못 외워요. 왜? 너무너무 산재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추정 규정이구나. 이 규정은 간주 규정이구나. 다만 추정을 간주를 추정으로 내는 것이 시험의 함정이라고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여기까지. 다음 4주차는 뭐 할 거냐면 이게 요 관련해 가지고 요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험에 증명 책임은 무조건 3개에서 4문제가 나온다.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반대 증거가 뭐냐? 반대 증거가. 요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등기부를 작업을 해왔는데 요걸 설명을 해드려야 이걸 설명을 해야 추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등기부는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또 건강 주의하시고 이제 수업까지는 편히 지내시고요. 이제 코로나 뭐 기타 등등의 학원이 이제 당분간은 학원이 비대면 수업이라 수업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맛보기 강의고 기초 과정이다. 다만 강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 하시는 민린이들 3년째에도 민린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처음 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 두 번, 세 번 더 들어보셔야 돼.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실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동영상은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번 정도, 3번 정도 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칠판에 판사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앞으로 계속 1000번 만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뉘앙스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